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거는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일정 추정의 불확실성과 정확도 높이라는 좀 거창하게 보이는 주제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정 추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정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도 적혀 있는데 일정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추정된 일정의 정확도는 제로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필요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로에 가까운 추정 일정을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들에게 잘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자, 제가 20MD의 일정 공수를 추정을 했는데 이 20MD의 일정으로 진행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능한 개발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된 일정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종의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하고요. 예,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추정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낙관적으로 보게 되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정 추정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추정은 불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공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일정을 추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면은 그래도 아주 조금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정 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모두 다 알고 있는 방법인데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플래닝 포커 같은 방법이 있죠. 플래닝 포커는 제가 처음 플래닝 포커를 했을 때는 도대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숫자 카드를 들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생각한 공수를 일정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꺼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는 짓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공학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플래닝 포커를 하면서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이 기능을 이미 구현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일종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제 일정을 산출을 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리스크들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동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래닝 포커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추정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정이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하면서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기능이라든가 명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내가 일정을 추정을 하는 것도 점점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초반기에는 추정에 대한 정확도가 거의 없다고 제가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정 추정을 왜 해야 되는가? 왜 이해해야 되는가? 일정 추정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올바른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되게 당연한 얘기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추정한 일정이 이게 추정이 아니라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죠. 이거는 뭐냐면은 추정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이제 담당자들이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추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이제 추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추정을 추정이라고 하지 못하면은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난관에 빠지게 돼요. 특히 일정 이슈가 되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리스크라는 거는 프로젝트 초기에 발견할수록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되게 감소할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초반기에 빨리 추정을 이제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낙관적으로 프로젝트를 바라보던 시선을 객관적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상세 설계에서 리뷰하러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기획자들이 오픈 일정이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픈 일정을 미리 생각을 해두고 이제 상세 설계 리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프로젝트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프로젝트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잠재적 리스크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프로젝트는 초반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프로젝트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상세 설계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죠. 이거는 기능이 구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프로토타입을 먼저 개발을 해봐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정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그래, 그럼 과연 이 프로젝트를 제때 오픈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되지? 어떤 이슈를 막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객관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추정을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추정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돌려놓는 되게 그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일정 추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 추정뿐만 아니라 범위 추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추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 정확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코딩 지식은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 대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다 이제 거쳤고요. 그 다음 여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팀에 이제 들어온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코딩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테스트라든가 면접을 봐서 이제 들어왔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딩 지식은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딩 지식은 코딩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많은 경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딩 지식은 빨리빨리 이렇게 향상이 되죠. 그리고 애티튜드 같은 거는 어떨까요? 그 몇 명 안 되는 회사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알아서 혼자 다 하면 되니까 협업하는 애티튜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조금의 규모가 있고 뭐 약간의 프로세스가 있는 조직이라면은 그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 알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 해야겠죠. 업무를 대하는 태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코딩하는 것만큼 이제 애티튜드도 되게 중요하죠. 뭐 업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거나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애티튜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공학 지식이에요. 공학 지식. 공학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론, 수학과 과학적인 방법론을 이제 실생활에 응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범위와 일정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프로세스 중에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도 뭐 공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런 공학적 지식이 관리자나 이제 그 PM 같은 사람이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공학적인 기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협업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정을 추정을 한다든지 범위를 추정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 근거가 없으면 커뮤니케이션 해도 소용이 없죠.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개발자들도 공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요구사항을, 그렇죠? 고객들의 요구사항, 기획자들의 요구사항을 제품으로 만들 때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방법론들, 도구들, 프랙티스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범위라든가 시간, 원가, 품질, 인적 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같은 것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연구되어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일정 추정도 마찬가지죠. 일정 추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사례도 있고
일정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서 발표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 중에 우리 팀의 관점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정 추정은 불완전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정을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그거는 가능성이 기껏해야 한 20-3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여기 이제 그 일정과 노력, 비용에 대한 수령 곡선 밑에 있는데요. 일단 추정이 불완전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추정 같은 거는 프로젝트 초기에 많이 하죠. 프로젝트 초기에 일정 추정을 많이 하는데 프로젝트 초기에는 우리가 일정을 추정하기 위해 가지고 알아야 될 정보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정한 일정 자체는 그 정확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에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지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정말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는 몰라요. 초기에는 상세 설계가 나오고 상세 설계를 리뷰하고 상세 설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Q&A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수행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과정 없이 상세 설계에서만 보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추정을 잘 해봐야 그건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프로젝트 초기에 상세 설계에서만 딱 봤을 때는 가급적 추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추정을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상세 설계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상세 설계서를 아직 다 리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죠. 무조건 이제 추정을 하고 나면은 그 추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정은 이제 추정을 함으로써 이게 사실화되는 경향이 되게 이제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정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정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을 추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겠죠. 상세 설계서를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필요한 부가 정보들을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초반기에 냈던 프로젝트 초기에 낸 일정에 대한 추정은 많게는 이제 20배 이상 오차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오차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 설계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일정을 추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추정의 정확도는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프로젝트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아무도 모르죠. 현재 상태에서의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 2명이 투입이 되고 일정은 한 달이고, 그 다음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은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황이 프로젝트 초기에 그런 스펙이 정해졌는데, 그런 환경이 정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가장 많이 바뀌는 프로젝트 환경이 가장 많이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프로젝트 하다가 못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죠? 사람 나가면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에 구축하기로 했던 DBMS는 오라클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라클이 너무 비싸가지고 오라클을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큐브리드나 MySQL로 바꿔야 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 다음 프로젝트의 환경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잠재적 리스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이제 그 사실 때문에 일정 추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밑에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처음에 이제 비용 곡선과 일정 곡선이 간격이 되게 크잖아요.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프로젝트 초기에는 불확실성이 저렇게 커진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상세 설계서도 좀 디테일하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도 한번 정도 돌아보고, 자, 이렇게 하면서 프로젝트가 뭔지 내가 알면서 내가 이제 일정 추정을 하는 거에 대한 정확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상세 설계를 명확하게 하고 모든 스펙이 거의 완벽히 정의된 상태에서 낸 추정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추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자면은 일정을 추정하는 것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확실한 추정을 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여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내가 상세 설계 대충 하고 일정을 추정을 했는데 이게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반드시 이 일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스트레스. 더 이상 이제 이런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이거죠. 왜? 추정이라는 것 자체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저런 이유로 인해서요. 또 상세 설계서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추정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세 설계서를 분석해 추정을 했다 하더라도 추정의 방법에 따라 그 정확도는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추정을 하면 정확도가 더 낮겠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제 합동 추정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상세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상세 설계서를 리뷰를 했다 하더라도 추정에 대한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잠재적 리스크,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환경, 그 다음 리스크 이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정확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암울한 얘기지만 우리는 되게 정확도가 낮은 추정치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죠? 애시당초 내가 낸 추정 자체는 지켜질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지키는 거죠. 자, 그때 그렇다고 이제 추정을 없앨 수는 없겠죠. 추정을 해야지만이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없어서 안 될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추정을 어떻게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추정을 내는 것 자체는 정확도가 되게 떨어진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 정확도가 낮은 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조금이라도 높여보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를 한 건데요. 추정은 추정일 뿐 이제 정확도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정확한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초반에는 정확도를 높이는 게 이제 더더욱 어려운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추정의 정확도를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연구가 되고 발표가 이제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고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상세 설계서가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상세 설계서는 이제 화면 기능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일 뿐이죠. 요구사항이라고 그러면은 기능적 요구사항 뿐만이 아니라 비기능적 요구사항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보통 이제 제품에 대한 제품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죠. 사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율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요구사항들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세 설계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상세 설계서만 보고 이제 추정을 한다라면은 저런 것들을 저는 이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모바일 개편 프로젝트를 할 때 하위 안드로이드 버전 2.0대 버전에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제품 요구사항은 있었는데 상세 설계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위 브라우저를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정된 일정은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뭐 한 달 이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 설계서 화면 기능에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획자가 원하는 기능, 화면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기능적인 요소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요구사항을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클릭했을 때 파일이 업로드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그냥 상세 설계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것들이 되게 많죠. 업로드 파일 용량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업로드 하다가 중간에 페일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 설계서, 화면 설계서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일정의 그 차이는 되게 커질 수가 있으니까 명확히 분석하고 추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을 이런 이제 그 요구사항, 기능적 요구사항이라든지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확인하는 이제 기법은 또 요구공학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그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이고요. 뭐 요것만 하더라도 이제 되게 큰 분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젝트 전체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고 추정하는 것들. 자,
자, 그래서 요구사항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으면은 이제 피처 리스트가 나오겠죠. 피처 리스트, 우리는 이제 BTS를 기반으로 많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피처 리스트가 나오면은 이 피처 리스트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피처 리스트는 작게는 0.5MB, 그 다음 길게는 한 2MB 정도로 좀 세분화 시키잖아요. 함수 하나나 아니면은 작은 모듈 하나 정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게 나눠 가지고 이제 피처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그 피처에 대한 이제 일정을 추정을 하는데, 자, 이때 추정을 할 때는 경험과 증거에 의한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이런 비슷한 기능을 내가 구현을 해봤는지, 구현을 했다면 쉽게 일정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보지 않은 기능이다 그러면은 경험을 해본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해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 걸릴 것 같았는데, 네가 했을 때는 얼마나 걸렸고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그래서 경험을 해본 사람의 이제 의견을 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에 의한 추정, 에비던스 그 베이스 뭐 이렇게 그러던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이제 그 피처에 이제 추정치를 남기고 그다음 워킹 로그, 워크 로그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추정한 거에 대한 정확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어요. BTS에 그 속도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벨로시티 차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내가 BTS에 피처를 남기고 추정을 하고 추정 시간을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실제 수행한 시간을 계속 워크로그로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그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이게 쌓이면은 내가 정말 피처에 대한 추정치를 얼만큼 정확하게 했는지가 근거로 남게 돼요. 차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추정을 얼만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MD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20MD가 나왔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추정을 했던 거는 한 80%의 확률로 다 맞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추정을 한 거는 80%의 확률로 맞을 것이다. 이게 되게 이제 증거에 의거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몬테카를로 이제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추정을 한 그런 속도 데이터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 추정에 대한 보정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저희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생각이긴 한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모어 조에론 소프트웨어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증거 기반의 추정하는 방법. 요거는 나중에 제가 복사해서 한 부씩 읽어보라고 이제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자, 품질 보증에 대한 이제 그 활동을 일정에 이제 추가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소스 코드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자, 코드를 이제 그 작성을 하다 보면은 환경도 세팅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 품질 보증을 위해 가지고 이제 코드 리뷰도 해야 되고, 뭐 페어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CI 세팅도 해야 되고, 그죠? 테스트 리포트도 한번 이제 테스트 케이스도 한 번씩 다 돌려봐야 되고, 분명히 이런 이제 그 시간을 잡아먹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이런 활동들도 이제 일정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무시해 버리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보통 이터레이션이 이제 2주 단위로 한 번씩 돌아가는데, 이터레이션 그 첫째 날은 이제 이번 이터레이션에 무엇을 할지 이제 플래닝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계획하는 일정, 이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일정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터레이션 마지막은 이제 리뷰를 하고, 회고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제 보통 그렇죠? 그건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정은 아니잖아요. 코드를 개발할 수 있는 일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정까지 이제 추정 일정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2주일에 이틀은 계획을 하고, 회고를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4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잡아서 4일인 거죠. 회의도 들어가야죠, 커피도 마셔야죠, 담배도 피워야죠, 뭐 기타 등등 이거 해야죠. 이런 거 하다 보면 정말 일주일에 4일도 코딩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런 부가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까지, 그런 활동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일정을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리스크는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제 환절기 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내가 30년 동안 살아오는데 보통 환절기 때는 감기에 걸리더라. 그래서 하루 이틀은 메롱메롱 하더라. 그런 것까지 이제 리스크를 파악을 해가지고
일정을 추정을 하는데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휴가를 이제 갈 수는 없을까, 가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런 기능은 처음 개발해 보는데 과연 이 기능을 개발할 수 있을까, 프로토타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최대한 파악을 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정치를 더 늘려야겠죠. 이런 리스크 같은 거는 정확한 값이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일정을 추정을 해야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개발할 당사자가 직접 추정을 해야 돼요. 남에게 물어보지 말고, 남이 대신해 주지 말고. 그렇죠? 남이 대신해 주는 일정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큰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반드시 자기가 개발할 부분은 자기가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2주 이상, 이 업무의 크기가 2주 이상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추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제 추정을 해야 된다면은, 자, 2주 이상 넘어가는 업무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일 단위로 추정을 하지 말고요. 이 업무를 하려면 몇 주가 걸리겠다. M 위크 단위로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 3개월 이상 넘어갈 이제 프로젝트일 것 같다, 업무일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주 단위로도 추정을 하지 말고요. 월 단위로 추정을 해야 돼요. 뭐 3, 4개월 걸리겠다, 4, 5개월 걸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2주 이하로 끝날 일정에 대해서만 MD 단위로 일정을 이제 내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2주 이내에 끝낼 그 MD 단위의 그 일정도 정확도는 되게 떨어지는 일정이죠.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를 항상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독 추정을 절대 하면 안 되죠. 단독 추정 절대 하지 말고요. 합동 추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추천하는 추정 기법은 유사 산정. 유사 산정은 뭐냐면 경험에 의한 산정이죠. 내가 예전에 내가 이 기능을 이제 개발을 했으면은, 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일정을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일정을 쉽게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아까 말했던 증거 기반 산정. 내가 이제까지 피처에 대한 정확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80% 정도 되더라. 그래서 내가 20MD에 대한 일정을 냈다면은 이거의 정확도는 80%다. 그래서 20% 정도는 버퍼로 남겨둬야겠죠, 일정에. 그리고 이제 합동 산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플래닝 포커 많이 하자라는 거죠. 자, 모여가지고 플래닝 포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시간과 환경이 이제 그 뒷받침이 돼야겠지만, 자,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자, 혼자 산정하지 말고 합동 산정을 하고, 전문가 판단. 내가 이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제 기능이라면은,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서 전문가 판단에 의견을 이제 많이 듣는 이런 추정 기법들을 앞으로는 이제 사용을 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BTS에서 보여주는 이제 번다운 차트예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벨로시티 차트가 있죠. 속도에 대한 차트.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저기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처음에 추정을 할 때 약 570시간 정도가 이제 나온 거죠. 그죠? 약 570시간 정도의 BTS 피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끝날 날짜는 이제 3월 15일이죠. 3월 15일. 그러면은, 자, 약 570시간을 3월 15일 동안 끝내려면은, 하루에 이제 요만한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 지금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거. 하루에 요 시간을 이제 써야지만이, 자, 우리가 목표한 일정에 이제, 끝마칠 수 있는 거고요. 자, 요 초록색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워킹 로그를 남겨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거고요. 처리한 게 맞나? 초록색이? 파란색인가?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우리가 실제 업무에 들어간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남은 시간이고, 자, 위에 있는 게 초기 추정값이 얼마큼 제대로 되어 있는가. 처음에 573시간을 추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쵸? 이게 추정의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 거죠. 처음에 내가 이만큼 추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정이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만큼 더 늘어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업무에 대한 번다운 차트를 확인하고 벨로시티 차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면은 내 업무, 내가 추정하는 게 얼마큼 정확한지에 대한 이제 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BTS를 남길 때는 항상 추정 시간을 남기고 항상 워킹 로그를 남기세요. 워킹 로그를 남기고 나중에 이제 회고할 때 있잖아요. 회고할 때 항상 나의 정확도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자꾸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졌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잘 파악을 하는 게 나의 그 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추정을 했으면은 일단 추정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추정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추정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정은 이제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 일정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세 설계가 이제 완전하지 않다면은 상세 설계를 더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일정을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더 정확도가 높은 일정을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세 설계가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설계만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죠? 상세 설계서에 나와 있지 않은 요구사항을 캐치하는 그런 이제 능력도 이제 좀 길러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함부로 추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추정 일정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항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약사항이라든가 범위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되면은, 그쵸? 내가 낸 추정은 다시 추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는 이 일정은 재추정돼야 된다, 변경이 돼야 된다 라는 것도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조금 이제 프로토타입을 해보든 아니면은 마일스톤을 한번 해보든, 마일스톤을 한번 수행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뭐 이터레이션을 한번 돌아보든, 이런 것들 뭔가 한번 이제 해보면은 더 정확도 높은 일정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한 일정이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목표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이제 굳이 일정을 줄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일정하고 범위하고 리소스는 서로 영향을 되게 많이 이제 받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일정이 빠듯하다 그러면은 범위를 줄이든가 리소스를 많이 투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범위와 리소스를 조절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목표 일정을 연기를 해야겠죠. 좀 늦춰야겠죠. 그래서 추정된 일정이 목표 일정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관계자들하고 범위를 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낮은 스펙을 스펙 아웃하면서 범위를 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목표 일정까지만 그 스펙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목표 일정 때 목표 일정까지 할 수 있는 것만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일정을 늦춘다거나 아니면 리소스를 추가 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기에 대해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빨리 팀장님에게, 조직장에게 에스컬레이션 해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이제 필요해요. 자, 저 여기까지 했는데 도저히 이제 협의가 안 됩니다. 이제 팀장님이 이제 와서, 조직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주세요. 협의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을 에스컬레이션 시키느냐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추정된 일정을 자기가 정말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정이 추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정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는 것, 그 다음 재추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내가 낸 일정이 먹혀 들어갈 수 있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죠. 이런 것들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다음에 이제 용기,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용기라는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에자일 철학에 있는 용기라고 봐요. 그 에자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 추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 뭐 차후에 이제 빨리 보이는 리스크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은 그 용기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하려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 교육 저번에 한번 했었죠.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피드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언어적 표현인데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 자체,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전달력보다는 몸짓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표정,
신체적인 제스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내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게 돼요. 이런 것들도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정을 통제를 해야겠죠. 일정 추정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가 협의가 됐으면은 일정을 통제하는 게 그 다음부터는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고요. 그 추정된 일정이 변경될 요인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를 해야 돼요. 가장 많이 변경이 되는 건 이제 스펙 변경이죠. 스펙이 변경이 되면 그냥 변경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계속 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스펙이 변경이 될 이제 여지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거 스펙 변경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를 해서 일정을 재추정을 해야 돼요. 재추정을 하고 그걸 이제 의사결정권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스펙이 변경이 된다면은 일정이 이만큼 변경이 되는데 이래도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의사결정,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뭔가 결정을 요청을 할 때는, 의사결정을 요청을 할 때는 그냥 변경된 일정만 따라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주면은 좋아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자에게 뭔가 의사결정을 요청을 할 때에는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매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터레이션이 끝나든 아니면 이제 마일스톤이 끝나든,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내가 언제 1차 그 릴리즈를 하고 1차 소스를 언제 전달하고 2차 소스는 언제 전달하고 이렇게 단계라든가 마일스톤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BTS 열어보면서 BTS 차트를 보면서 내 정확도가 얼만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내 정확도가 뭔가 문제가 일정 추정에 대한 문제가 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회고를 하고 다음 일정을 다시 재추정, 남아있는 일정을 다시 재추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을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오류의 40%는 일정 압력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잘 적용을 시켜가지고 일정 추정을 하는 거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 라는 것들을 잘 이제 적용을 해서 본인들 스스로 이제 일정을 이제 핸들링을 하는 거죠. 일정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뭐 진짜 답이 없죠. 멘붕이죠. 그냥 BTS 숫자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할당된 BTS 숫자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은 품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제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류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사람을 더 투입을 하면은 일정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브록스 법칙 이런 거 이해하면은 사람을 더 투입할수록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정을 이제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정은 이제 개발자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주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얘기한 것들이죠.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 점진적으로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속성, 그다음 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제 확실하게 하면서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다 가질 수 있게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추정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말 용기 있게 이 추정은 추정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코딩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일정에 대해서 이제 일정을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량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